2024년 주식시장은 무조건 오릅니다. 오르게 펀드 매니저가 이렇게 오르긴 오르는데 급등세보단 양호한 상승세를 보여줄 것 같습니다. 이거 다 기록 남는 거 아시죠?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하나자산운용 최영진 전무입니다. 오늘은 2024년 경제 전망을 하나자산운용의 주식 매니저와 채권 매니저를 모시고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매니저님 안녕하세요. 먼저 간단하게 두 분 자기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한화자산운용 해외주식운용팀 팀장 왕승목입니다. 안녕하십니까. 하나자산운용 해외채권 운용팀 팀장 이희연입니다. 사실 그 세계 경제는 정말 불확실성의 시대다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로 다이나믹하게 변하는 것 같습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도 벌써 2년여가 지나고 있고 또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또 무력 충돌도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또 올해는 선거가 많습니다. 뭐 대만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그렇고 뭐 인도 심지어 뭐 미국 대선까지 선거가 쭉 있다 보니까 사실 매크로적인 부분뿐만 아니라 이런 정치적인 문제까지도 사실 투자 시장에 많이 영향을 미치는 것 같은데요. 작년 12월 미 연준이 금리 인상 사이클을 종료할 것이라는 것을 시사하면서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도 커지고 있는데요. 자, 올해 금리 두 분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한번 좀 의견을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미국 연준의 행보에 대해서 조심스럽게 예측해 보자면 확실히 긴축의 시대는 23년을 기점으로 지나갔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사실 현재 시장에서는 빠르면 올해 3월부터 금리 인하를 할 것으로 반영을 하기 시작하고 있는데 주식시장에서는 특히 더 빠르게 더 많이 하기를 기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하지만 이것은 조금 과한 반응인 것 같고요. 사실 시장에 보면은 연준은 올해 한 3회 정도 이렇게 할 걸로 보여지는데 시장은 거의 뭐 한 대여섯 6회 번. 내지 7회 정도까지도 맞습니다. 지금 선방연돼 선반영돼 있습니다. 있지 않습니까? 네. 하지만 사실은 여전히 미국 고용시장이 조금 둔화됐다고 하지만 정상화로 가는 상황이고 물가 압력도 좀 완화됐지만 이게 뭐 디스인플레이션이다 이런 정도는 아니기 때문에 금리 인하를 하긴 할지라도 그렇게 강하게 또 시장이 기대하는 것만큼 많이 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사실 금리 인하가 선반영되면서 테크 관련 주식들은 사실 가격들이 많이 올랐어요. 거의 전고점을 돌파하기도 했고 전고점 근접한 종목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고평가 논란이 좀 생길 정도로 지금 오히려 테크 종목들은 정말로 그 기업 펀더멘탈을 보지 않고 스토리에 의해서 투자하게 되시면 굉장히 위험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후반부에 또 그 질문들을 할 거니까 조금 주식에 대한 얘기는 이어서 하도록 하고 또 우리 채권 팀장님이시니까 금리에 대해서는 훨씬 더 조금 생각하는 바가 있을 텐데요. 예. 앞서 말씀 주셨던 대로 불확실성의 시대라는 표현이 너무나도 깊이 마음에 와닿는 시기인 것 같습니다. 우선 미국의 현 상황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먼저 드리면 좋을 것 같은데요. 현재 정책 측면에서 경기 침체 상황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확장적 재정 정책이 이어지면서 재정 적자가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통화 정책은 기준금리 인상, 양적 긴축을 바탕으로 긴축적 통화 정책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흐름은 2024년에도 이어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고요. 경기 측면에서는 경제 성장이 둔화되고 인플레이션 압력은 완화되고 있는 가운데 지나치게 타이트했던 고용시장은 균형을 찾아가면서 완만한 정상화 과정을 밟고 있고 소비 지출 또한 예상보다는 강한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만 저소득층을 중심으로 초과저축이 소진되면서 완만하게 둔화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경기 침체 없이 인플레이션을 극복해내는 것은 너무나도 어려운 일이지만 2024년에도 경기 연착륙의 과정을 밟아가는 2023년과 같은 흐름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결국 통화정책은 양적 긴축이 지속되는 가운데 2024년 하반기 이후 2회에서 3회 정도의 기술적인 기준금리 인하가 예상됩니다. 또한 실제로 일어나면 안 되겠습니다만 급작스러운 금융시장 충격 또는 경기 침체가 발생할 경우에는 보다 급격한 기준금리 인하 조치가 시행될 가능성이 반대로 인플레이션 압력이 재차 높아질 경우에는 추가적인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이 여전히 존재한다는 점에 대해서는 경계가 필요합니다. 특히 또 작년에는 우리가 3고,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 이런 것들이 장기화되면서 가게나 기업이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또 2023년도 경제는 그래서 제가 한번 4가지로 요약을 해봤는데 미국 연준의 금리 인상, 또 글로벌 공급망 재편, AI 열풍, 뭐 경제 둔화 이런 것들로 한번 정리를 할 수 있는데 근데 사실 우리는 본격적으로 이제 올해 시장 얘기를 해봐야 되지 않습니까? 2024년
두 분 어떻게 시장 전망하고 계신가요? 우선 24년 주식시장은 무조건 오릅니다. 오르긴 펀드 매니저가 이렇게 오르긴 오르는데 급등세보단 양호한 상승세를 보여줄 것 같습니다. 이거 다 기록 남는 거 아시죠? 이제 현재까지 글로벌 주식시장을 주도했던 이제 미국과 이제 선진국 위주로 좀 말씀드리자면 S&P 500 같은 케이스는 앞서 말씀드렸던 기대 수익률 관점에서 봤을 때 5% 초반 정도의 수익률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 수치가 21년의 마지막 그 코로나 사태로 해서 테크주들 급등했던 좀 그 급등 시기에 기대 수익률이 4.6%보다는 좀 높고 22년 말 그 시장이 폭락했을 때 그 당시 기록했던 6.3%보다는 좀 낮은 수치입니다. 그러니까 딱 중간에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소프트 스팟이고 아주 좋지도 않지만 그것은 나쁘지도 않다. 그래서 양호한 상승세를 보일 수 있는 수치이다라고 보여줄 수 있습니다. 등할 룸은 없지만 그래도 꾸준히 완만한 상승세를 보여줄 수 있다. 상승세를 보일 수 있는 틈은 좀 있다. 틈은 좀 여력은 있습니다. 좀 있다. 그리고 요것을 이제 뭐 채권 쪽에서 또 말씀 주셨지만은 인플레이션 관점에서 봤을 때 사실 21년 말 이제 주식시장이 22년도에 굉장히 어려웠죠. 근데 21년 말에 S&P 500에서 인플레이션 대비해서 내가 S&P 500에 투자했을 때 얻을 수 있는 프리미엄이 0.6% 정도밖에 안 됐어요. 근데 22년 말에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기대 수익률에서 이제 인플레이션 기대치를 좀 빼면은 한 4%까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실제 제가 실현할 수 있는 수익률이 높았던 거예요. 근데 현재는 뭐 한 3% 중반, 초중반. 그래서 나쁘지 않습니다. 다만 우려되는 것은 나스닥의 케이스는 어떤 프리미엄이 좀 낮습니다. 한 그렇죠. 1% 초중반의 수준이 좀 낮기 때문에 나스닥도 우상향을 할 수는 있는데 변동성이 좀 크고 굉장히 종목별로 셀렉티브하게 투자를 해야 되는 시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일본은 여전히 매력적입니다. 일본은 장기 저평가 구간에서 이제서야 올라왔기 때문에 작년에 미국보다 더 높은 수익률을 보여주었지만 여전히 이제 10년 평균 수준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좀 더 리레이팅 룸이 있다고 볼 수 있고요. 유럽 같은 케이스는 워낙 시클리컬한 기업들도 많이 포진해 있고 또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로 인해서 에너지 공급 문제가 여전히 상존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 부진할 수 있습니다. 우상향을 할 수 있는데 변동성이 미국과 일본 대비해서 좀 높을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팀장님 제가 보니까 목이 좀 풀린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2024년 채권 시장 전망도 한번 들어볼까요? 네. 앞서 왕수목 팀장이 말씀드렸던 대로 채권도 2024년 무조건 금리가 떨어진다 말씀드리면 참 좋을 것 같은데. 제가 더 비겁한가요? 그런데. 비겁하다! 이건데. 약간 유보적으로 해야지. 지금 상황에서 전반적으로 바라본다 그러면 인플레이션 압력은 전반적으로 완화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고요. 고용시장 같은 경우에도 정상화 과정을 점진적으로 밟아가고 있는 부분이 있고 소매 판매 같은 경우에 소비 지출에 들어가겠죠. 소비 지출 같은 경우에도 제조업 관련해서는 굉장히 제한적이긴 합니다만 서비스업은 광범위하게 잘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용, 그다음에 소비, 그리고 전반적인 경제 성장률, 인플레이션이 굉장히 우호적인 흐름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통화 정책 같은 경우에도 시장의 경기의 압박을 강하게 가하지 않겠다라는 의지를 표명을 이미 했기 때문에 거기에 말씀 주신 대로 또 내년도가 이런저런 이벤트가 많은데 선거 얘기를 굉장히 길게 주셨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 같습니다. 경제와 금융은 그다음에 정치는 떼낼 이제 수가 없는 폴리티컬 이코노미예요. 네. 그래서 상반기에는 선반영한 것들에 대한 일부 되돌림이 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지만 하반기에 접근하면서 기준금리 인하 기조가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는 부분 그리고 동시에 적극적이고 또 발빠른 대응이란 것들이 뒷받침될 거란 믿음 이런 것들이 결과적으로 2023년 전반적인 불확실성의 부분을 상당 부분 2024년은 완화시킬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큰 틀로 봤을 때 주식과 마찬가지로 채권 시장 또한 2024년 장은 투자자분들께 굉장히 좋은 우호적인 한 해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용처럼 좀 잔고가 좀 올라가는 그런 한 해가 됐으면 합니다. 갑자기 용 생각하니까 갑자기 그 중국이 생각이 나는데 2023년 거의 뭐 투자자들의 무덤과 같았지 않습니까? 차이나 이거 뭐 지금 올해 뭐 1사분기 상반기에 또 홍콩 지수를 기반으로 한 ELT도 많고 이래서 투자자들이 중국 시장에 대한 어떤 관심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또 글로벌 주식 운용 팀장님이시니까 이머징 마켓 중에서의 어떤 중국 어떻게 보십니까? 여전히 부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아니 아까 막 긍정적이시다가
얼마 전 블룸버그 뉴스를 봤는데 한 뭐 개인 투자자가 2023년 말에 자기 포트폴리오 주식 30% 마이너스 30%, 집 마이너스 30%, 그래서 더 이상 뭐 할 게 없다, 예금만 하고 있다라는 기사를 봤어요. 하나의 단면을 보여주고 있는데 중국 시장의 가장 큰 문제점은 이제 부동산 문제와 그다음에 정치적 불확실성입니다. 근데 중국 부동산 시장은 일본의 전철을 밟을 것이다 얘기가 좀 많이 나오고 있고요. 사실 중국이랑 우리나라 비슷해요. 비슷하죠. 예, 미국은 반대인데 예, 그 부가 부동산에 상당히 많은 포지션을 갖고 있죠. 네, 저도 이걸 보고 깜짝 놀랐는데 예금일 줄 알았어요. 예금일 줄 알았는데 부동산이 상당히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결국 중장년층의 소비 여력은 여기서 감소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지방 정부는 토지 이용료 수수료 감소되면서 그렇죠. 디폴트 우려에 계속적으로 노출되는 약손이 되고 있는데 여기에 더해서 청년 실업률, 이게 공식적으로 20%지만 비공식적으로 뭐 50% 가까이 된다고 하니까 결국 중장년층 또는 청년들 다 합해서 소비력이 없는 겁니다. 그런 와중에서 이 뭐 올해 이제 미국 대선이 이제 있긴 하지만 뭐 민주 공화 다 떠나서 다 차이나 배싱이라고 하는 중국 대립은 지속될 것 같고 그거는 상관없이 그렇기 때문에 중국 시장에 어떤 기업 단지에서 투자를 한다던가 또는 개인들도 투자한다던가 이런 시장은 좀 쉽지 않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중국 시장 자체는 굉장히 좀 좋지 않게 보고 있고 사실 어떤 주식을 단기적으로 하라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타이밍을 잰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거고 어떤 중기적인 흐름이 그 시장 계속 누르고 있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이왕이면은 이머징 쪽에서도 다른 나라 지역을 좀 찾아보시는 게 낫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머징에서는 많은 분들이 작년에도 그랬지만 이제 인도를 좀 대체 시장으로 좀 보고 저희도 있는 인도 게, 그리고 베트남 이런 쪽이 좀 더 우수한 시장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어떻게 보면 전망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거예요. 중국 같은 경우에는 정말 아까 얘기했던 폴리티컬 이코노미, 시진핑 공산당 이런 분들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사실은 시장에 뭐 급격한 되돌림이 있을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지금과 같은 상황이 더 오래 지속될 수도 있고 하는 거니까 투자자들이 그런 위험 요인들을 좀 판단하고 올해 투자에 좀 참고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올해 글로벌 경제에서 선진국 중심으로 또 경제 침체에 대한 얘기도 좀 꽤 있어요. 그래서 미국, 유럽, 일본의 채권 투자자들은 앞으로 어떤 전략을 취하면 좋을지 좀 의견을 주시겠습니까? 네. 말씀 주셨던 대로 미국, 일본, 중국, 특히나 중국 지방 정부 전부 다 공통점이 아주 강한 공통점이 있는데요. 부채 증가 속도가 엄청나고 또 이 부채 증가 속도와 대비해서 이미 부채 규모도 상당하기 때문에 앞으로도 이 부채에 대한 이자 지급만으로도 상당 부분의 재정이 소모될 수밖에 없는 함정에 빠져 있다. 이게 공통점입니다. 그래서 말씀 주신 부채에 대한 리스크가 굉장히 높아져 있는 국가들로 볼 수 있는데요. 이 과거 인플레이션 압력을 해소하는 과정에서 경기 침체는 불가피한 숙명이다. 이런 게 역사적 경험으로 저희에게 남아있는 상황인데 이런 거에 대한 경계를 늦을 수 없는 상황. 그래서 경기 침체로 인해서 국채금리가 하락하고 회사채 가상금리가 상승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고민이 필요하고요. 동시에 앞서 말씀 주셨던 부채 부담 가중으로 인해서 이 수급 여건이 악화되는 부분, 그러니까 공급이 너무 과도해지는 거죠. 시장에서 그걸 소화시킬 수 있는 수요는 제한적인데 그러면 여기서 발생하는 거는 국채금리도 오르고 회사채 가상금리도 확대돼 버리는 문제가 생기는 거겠죠. 그렇다 그러면은 이런 시장 환경에서 기회를 노려보면서 합리적인 투자를 하는 방법은 국채 중심으로 일단 투자를 하면서 우량 채권에 투자를 하자라고 포지션을 관리를 하다가 결과적으로 앞서 말씀드렸던 대로 내년은 선거에 한해고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발빠르고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밖에 없는 환경임을 감안하면 이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 그리고 시장이 그에 대해서 아주 민첩하게 반응하면서 큰 폭의 기회를 줄 것이다라고 생각한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상반기에는 리스크 관리에 집중을 하고 하반기에는 다가오는 큰 기회를 수익하기 위해서 더더욱 집중해서 저희가 그거를 수익화하는 전략을 구사한다. 거기에 방점을 두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2024년 시장 상황에 따른 적절하면서도 민첩한 운영 전략 구사 이게 채권 투자 성공의 가장 큰 틀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채권명가 한화의 좀 실력을 보여줄 한해인 것 같습니다. 근데 어떻게 왕 팀장님은 오늘 뭐 이 팀장님 얘기하신 의견 조금 뭐 추가 의견 있어요? 저희가 참 1초 앞만 봐도 저 좋은데 1초 네. 앞을 볼 수 없기 때문에 이 변동성에 항상 노출이 되죠. 사실 연착륙이건 경착륙이건
소폭 둔화건 일단 둔화의 조짐이 조금만이라도 보이면 시장의 변동성은 급등합니다. 그런 시장은 뭐 항상 있어 왔고 내년도 분명 어느 정도 그런 시장이 도래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상승을 하지만 분명히 그 변동성 장세가 일정 부분 나타날 거로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스토리만 보고 투자했을 때 특히 고평가된 스토리만 보고 투자하는 방식은 좀 탈피하시고 이왕이면은 정말 그 펀더멘털을 보고 투자해야 된다. 그리고 밸류에이션 매력도를 반드시 체크해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마지막 질문인데요. 이제 투자자들, 우리가 자산명사기 때문에 저희들 믿고 맡기세요 이렇게 해도 되지만 그래도 또 채널을 보시는 분들한테 올해의 투자 전략, 또 투자 포트폴리오 추천할 만한 것들이 있다 그러면 간단하게 코멘트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초입 부분에 말씀하셨다시피 정말 불확실성의 시대입니다. 불확실성의 시대고 정말 폴리티컬 이코노미라 할 정도로 정말 한 가지만 봐서는 투자하기 어려운 세상이 도래했습니다. 도래했기 때문에 어떤 시장에서 각 기업 주식에 요구하는 요구 수익률도 높아졌고 저희가 생각하는 변동성도 지난 10년 제로금리 시대 때 익숙했던 것과는 차원이 다르게 높아져 있을 겁니다. 레벨 자체가 높아져 있고 이런 상황에서는 이제는 정말 제가 누차 말씀드리지만은 정말 스토리 소문만 쫓아서 매매하는 투자하는 방식은 탈피하시고 그 기업 본인이 생각하는 기업이라면 또는 펀드라면 알아보시고 그 펀더멘털을 분석하시고 그리고 밸류에이션을 나름의 원칙을 가지고 하신 다음에 투자하시는 게 맞다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채권은 어떻습니까? 돈의 값이 올랐습니다. 금리가 올라갔다는 건 사실 돈의 값이 올랐다는 것이고 앞서 우리 왕 팀장님이 얘기했지만 주식에 대한 기대 수익률도 당연히 위험 자산이기 때문에 돈의 값보다 훨씬 더 올라야 되는 거죠. 어떻게 보면 돈의 가치가 올랐기 때문에 채권 투자자 입장에서는 나는 뭐 이 금리를 예전 같은 뭐 한 3년 4년 보유해야 얻을 수 있는 금리를 뭐 1년에도 받을 수 있어. 그냥 만기 보유 전략으로 가도 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또 돈의 값은 올랐지만 아직까지 인플레이션이 잡힌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게 보면 이 돈의 값이 인플레이션을 이기는 건 아니에요. 자, 그런 관점에서 어떤 채권 투자 일반 투자자 입장에서 어떻게 접근하는 게 좋을까요? 말씀 주신 대로 돈의 가치가 올라갔습니다. 왜냐하면 무엇에 투자를 하더라도 저금리 시대에 비해서는 몇 배의 수익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말씀을 주셨다고 생각하는데요. 반대로 아무것도 안 하고 있어도 무언가를 하고 있는 분과 별 차이가 없는 시대가 끝났다라고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적극적으로 무언가를 해야 되고 그 기회를 적극적으로 찾아서 뭔가를 성과를 만들어낼 수 있다 그러면 그 어떤 때보다 더 많은 성과를 이 금융업에서도 만들어낼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를 앞에 두고 있다는 말씀을 주셨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상반기에는 변동성이 더 확대되고 과도한 선반영에 대한 해소 과정이 일부 필요할 수밖에 없어 보입니다. 하지만 하반기로 넘어가면서부터는 선거에 한해 그리고 그에 대한 통과정책, 재정정책의 적극적 대응 그리고 시장 참여자들의 민첩한 또 추종하는 흐름이나 아니면 또 선제적인 대응 이런 것들이 굉장히 급작스럽게 일어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상반기에는 리스크 관리, 하반기에는 수익률 제고 이에 대한 이렇게 접근하는 방식이 기본적으로 굉장히 유효하고 큰 의미를 가지게 되는 한 해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전반적으로는 앞서 말씀 주셨던 대로 돈의 가치가 올라간 고금리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우량회사채 단기물들 위주로 접근을 하다가 이렇게 접근하면 안정성과 수익성을 동시에 찾을 수가 있겠죠. 반면에 하반기로 다가서면서 통화정책 기조도 글로벌 전체적으로 완화 기조로 다시 전환이 될 거고요. 또 각종 적극적인 대응을 통해서 이 부분이 이제는 점점 확산될 거기 때문에 우량 회사채들 단기물에서 이제 중장기물로 확장을 시켜 나가고요. 또 동시에 분명히 시장 충격이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 또한 함께 존재하고 있다는 것은 역사가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그 시장 충격 시에 초과 수익을 낼 수 있는 방법 그 또한 굉장히 적극적으로 우리 동료들과 함께 연구하고 있습니다. 상품을 만들어내기도 했고요. 그래서 금융시장 불균형으로 인한 가격 왜곡 이거를 초과 수익 달성의 기회로 활용할 수 있는 상품 이런 상품에 투자한다 그러면 투자 효율성을 더 극대화시킬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만든 게 금리 맞춤 솔루션이죠. 감사합니다, 전문님. 맞습니다. 그 얘기하고 싶었잖아요. 네, 역시. 왕 팀장님 그러한 투자 원칙으로 만든 상품이 헤라클레스. 네.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매니저들이 마케터들은 아니라서 본인의 상품에 대해서 상품명만 빼고 싹 얘기해. 상품명만 얘기하고 빼고 싹 다 얘기해.
뭐 모더라이터의 역할이 또 그런 거죠. 여러분들이 또 말씀 못하는 거 한번 쓱쓱 깔아주죠. 올해 주식시장과 채권시장 전망 한번 토론해 봤습니다. 오늘 두 분과 이제 얘기 나누면서 2024년 어느 시기보다도 늘 그래왔듯이 경제와 금융시장의 불확실성 또 크겠죠. 또 우리가 예측하지 못한 일들이 계속적으로 또 일어나겠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저희는 여러분들의 자산을 소중하게 정말 어미새가 알을 품고 있는 그런 마음으로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를 다할 수 있도록 정말 최선을 다하는 한 해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운영이 잘 될 때도 또 못 될 때도 어려움이 있을 때도 저희들이 여러분들 곁에서 든든한 여러분들의 편이 되어줄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는 하나 자산운용 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